두물리에 첫눈이 내리던 날, 강민재는 1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기차역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낯익은 산의 능선은 그대로였지만 거리는 낯설게 야위어 있었다. 문을 닫은 가게들, 빛바랜 간판들, 그리고 그 사이로 여전히 서 있는 낡은 목공소 하나. 정성 목공소. 간판 글씨는 오래전 아버지가 직접 새긴 것이었다. 나무를 깎던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민재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문에는 검은 리본이 걸려 있었다. 강도연. 향년 73. 부고를 받은 것은 사흘 전이었다. 서울의 사무실. 회의 중이던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동생 은재였다. 짧은 문자 한 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것이 전부였다. 민재는 그 문자를 3번 다시 읽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낯선 감정이었다. 그리움도 아니고 후회도 아닌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게였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시골 노인의 마지막 길이 을에 그렇듯 몇몇 이웃과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다. 상복을 입은 은재가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민재를 보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제 왔네. 목소리에는 원망도 반가움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말투였다. 민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향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살아생전과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다. 조문객 중 한 노인이 민재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 자네 아버지 참 고든 사람이었어. 말은 없어도 손끝은 따뜻한 사람이었지. 민재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고든 사람, 손끝이 따뜻한 사람.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였다. 그러나 정작 아들인 그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표현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차가운 등, 그리고 한 번도 곁을 내주지 않던 침묵뿐이었다. 발이는 다음 날 아침이었다. 두물리 뒷산, 어머니가 먼저 잠든 곳 옆에 아버지를 묻었다. 흙이 관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켠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장례를 마치고 두 사람은 목공소로 돌아왔다. 유품을 정리해야 했다. 은재가 먼저 문을 열었다. 나무 냄새, 톱밥 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름 냄새가 뒤섞여 훅 끼쳐왔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작업대 위에는 손때 묻은 연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끌, 대패, 톱, 자귀, 하나같이 날이 서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연장을 손질했던 모양이었다. 은재의 얼굴에는 오랜 피로가 배어 있었다. 지난 몇 년, 그녀 혼자 아버지를 모셔온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얼굴이었다. 민재는 그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오빠는 몰랐겠지만 은재가 작업대를 손으로 쓸며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여기 계셨어. 뭘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나한테는 보여주지도 않으셨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이 공간을 떠난 지 11년이 되었다. 20살 무렵 아버지와 크게 다툰 뒤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고 그 뒤로는 명절에도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전화통화는 1년에 2번. 그마저도 짧고 사무적이었다. 그가 목공소 안쪽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먼지 쌓인 선반 구석에서 낯선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무로 짠 작은 상자였다. 손바닥 2개를 겹친 정도의 크기, 자물쇠는 없었지만 뚜껑이 단단히 맞물려 있었다. 상자 표면에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산, 강, 그리고 작은 집 한 채. 두물리의 풍경이었다. 민재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상자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게 뭐야? 은재가 다가와 물었다. 민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려 했다.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오랜 세월 나무가 뒤틀리며 딱 맞물려 있었다. 아버지가 만드신 것 같은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손끝으로 뚜껑의 이음새를 더듬으며. 민재는 문득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것은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두물리에 겨울해가 저물고 있었다. 목공소 안, 부서지는 햇살 사이로 톱밥 먼지가 조용히 떠다녔다. 11년 만의 귀향.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상자. 민재는 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날 밤, 두 남매는 오랜만에 한 지붕 아래서 잠을 청했다. 어릴 적 셋이 나란히 눕던 작은 방이었다. 지금은 은재 혼자 쓰는 방이 되어 있었다. 민재는 손님방 이불 속에서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천장에 나뭇결 무늬를 올려다보며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 작업대 앞에 앉았다. 톱질 소리, 대패질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아침을 짓고 어린 은재는 톱밥 더미 위에서 놀았다. 민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던 나날들을 기억했다. 그러나 기억 속 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드물었다. 칭찬도 드물었다. 그는 늘 말이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민재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대회에서 우승을 해도 아버지의 반응은 언제나 같았다. 짧은 고갯짓, 그리고 다시 작업대로 향하는 등. 저 양반은 원래 그래. 어머니는 늘 그렇게 대신 말해 주었다. 속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어린 민재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했고 끝내 받지 못했다고 믿으며 자랐다. 새벽 2시. 민재는 결국 몸을 일으켰다. 목공소로 다시 내려가고 싶은 충동이 그를 잡아 끌었다. 낮에 발견한 상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당을 가로질렀다. 목공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이 문을 잠근 적이 없었다. 마을 사람 누구든 필요하면 언제든 들어와 연장을 빌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오랜 신조였다. 민재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창고 선반으로 다가갔다. 상자는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집어들고 작업대 위, 아버지가 평생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았다. 낡은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며 그의 무게를 받아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상자의 무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산 능선의 곡선 하나하나, 강물의 잔물결까지 세심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정도의 정교함이라면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몇 달,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작업이었다. 민재는 문득 궁금해졌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왜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는 뚜껑의 이음새에 다시 손끝을 대었다. 조심스럽게 힘을 주자. 오랜 세월 굳어있던 나무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틈 사이로 무언가 어렴풋이 보였다. 접힌 종이의 모서리였다. 민재의 손이 떨렸다. 편지였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이 겹겹이 접혀 상자 안을 채우고 있는 듯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열어야 할지, 열지 말아야 할지.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문득 그는 이 상자가 언제부터 이 창고 선반에 놓여 있었을지 헤아려 보았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것으로 보아 적어도 몇 달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는 이것을 만들어 두고 누군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며 숨겨두었던 것일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배터리가 다 되어가는 모양이었다. 민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소리가 텅 빈 목공소 안에 유독 크게 울려 퍼졌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업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앉아있던 그 자리. 이제는 주인을 잃은 그 낡은 의자를. 왠지 그 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낡은 문을 흔들었다. 목공소 안의 정적 속에서 민재는 그 상자를 가만히 가슴에 끌어안았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이제 곧 그의 손끝에서 열리려 하고 있었다. 상자 뚜껑은 결국 그날 밤 열리지 않았다. 나무가 뒤틀린 지 오래되어 억지로 힘을 주었다가는 안에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다. 민재는 상자를 다시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18살 겨울이었다. 그해 민재는 서울의 한 대학교 디자인학과에 합격했다. 마을에서는 드문 경사였다. 담임 선생님도 이웃들도 모두 그를 칭찬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다. 목공소는 어쩌고 저녁 밥상 앞에서 아버지가 던진 첫마디였다. 축하한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없었다. 오직 그 한마디뿐이었다. 민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저는 목수가 될 생각 없어요. 그럼 이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목공소는? 그건 아버지 인생이지. 제 인생이 아니잖아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의 손이 상 위를 내리쳤다. 그릇들이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머니가 놀라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내가 뭘 안다고. 이 손으로 너희들 먹이고 입힌 게 몇 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평생 이 좁은 목공소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을 뱉은 순간 민재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상처받은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서운함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 알기나 하세요? 아버지 눈에는 그저 쓸데없는 짓으로만 보였겠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목공소로 나가 버렸다. 그날 밤 늦도록 대패질 소리가 마당을 넘어 집 안까지 들려왔다. 화가 나면 나무를 깎는 것이 아버지의 오랜 습관이었다. 며칠 뒤 민재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배웅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목공소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톱질 소리만이 그가 집을 떠나는 순간을 배웅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편의점, 과외, 공사장 잡일까지 가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집에 손을 벌리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만 잠깐 내려왔다. 그마저도 아버지와는 말을 섞지 않았다. 밥상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오갔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민재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였다. 지병으로 오래 앓던 끝이었다. 장례식장에서도 부자는 서로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각자의 슬픔 속에 갇혀 서로를 마주 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민재는 졸업 후 작은 가구 회사에 취직했다. 실력을 인정받아 몇 년 뒤에는 유럽 브랜드의 수입 가구를 다루는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 도심의 쇼룸에서
그는 매끈하고 세련된 가구들을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나무로 만든 물건을 다루는 일이었다. 다만 그 나무에는 아버지의 손길이 담겨 있지 않았을 뿐이다. 동생 은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두물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며 아버지 곁을 지켰다. 오빠가 서울에서 자리 잡는 동안 그녀는 나이 들어가는 아버지의 식사와 건강을 챙겼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레 무언의 역할 분담이 생겼다. 오빠는 떠난 사람, 동생은 남은 사람.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버지와의 다툼이 있기 전, 그러니까 더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는 유독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여름방학이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를 작업대 앞에 앉혔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볼래? 작은 나무 토막과 조각칼을 건네며 아버지가 물었다. 드문 일이었다. 민재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오후 내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나무를 깎았다. 아버지는 손을 잡아주지도 정답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다만 옆에서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하며 이따금 민재가 칼을 잘못 눌릴 때만 짧게 한마디를 건넸다. 결을 따라가야지. 나무는 억지로 이기려 들면 부러져. 그날 민재가 만든 것은 볼품없는 새 모양의 조각이었다. 날개는 짝짝이었고 부리는 뭉툭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작업대 한켠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서 치우지 않았다. 민재는 그 사실을 18살 집을 나서던 날 알았다. 짐을 챙기러 마지막으로 목공소에 들렀을 때 작업대 위 그 자리에 여전히 놓여있는 낡고 볼품없는 새 조각을 보았던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헤아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는 그저 화가 나 있었고 서운했고 떠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11년이 흐른 지금 그 기억이 문득 되살아났다. 아버지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을 뿐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 한구석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다. 이제 와서 그런 걸 떠올려봐야 무슨 소용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 세월 동안 민재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자신의 삶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해소되지 않은 앙금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원망. 이제 그 아버지는 세상에 없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상자 하나가 민재의 방 안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열지 못한 뚜껑 너머로. 11년 전. 그날의 다툼이 어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민재는 아직 알지 못했다.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 눈 덮인 목공소 지붕이 어스름한 가로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지붕 아래서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앉아 나무를 깎았을까.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며 대신 손끝으로만 마음을 새겼을까. 그는 다시 상자를 집어들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낮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열어야 할 상자였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어쩌면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민재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일방적인 기억만을 간직해왔는지 깨달았다. 무뚝뚝했던 순간들, 서운했던 말들, 등을 돌리던 뒷모습, 그런 장면들만 골라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것이 아버지의 전부인 양 여겨왔던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삶이 그렇게 단순할 리 없었다. 한 사람 안에는 언제나 여러 겹의 얼굴이 있게 마련이었고 그는 이제껏 그중 단 하나의 얼굴만을 보아온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다시 상자를 베개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무뚝뚝한 얼굴이 아니라 조각칼을 쥔 손끝이 유난히 섬세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잠이 들기 직전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개의 얼굴이 겹쳐 지나갔다. 밥상을 내리치던 환한 얼굴, 등을 돌리고 작업대로 향하던 뒷모습, 그리고 지금은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영정의 무표정한 얼굴까지. 그 모든 얼굴들 뒤에 아직 그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결국 뒤척이다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12살이었고 아버지는 그 옆에서 말없이 나무를 깎고 있었다. 꿈속의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눈을 뜨자 창밖은 이미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이불 속에서 꿈의 여운에 잠겨 있었다. 꿈속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현실에서는 좀처럼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기에 더욱 선명하게 마음에 남았다.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가 진짜로 보여주고 싶었던 얼굴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창밖으로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두물리의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상자를 들고 목공소로 향했다. 억지로 열려다 안에 편지가 상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철물점을 찾아가기로 했다.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낸 노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철물점 주인 최 노인은 상자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이거 강 목수가 만든 거구먼. 아세요? 이 상자를? 알다마다. 작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자네 아버지가 이걸 만드는 걸 몇 번이나 봤어.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말이야.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드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 민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작년 가을이면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불과 몇 달 전이었다. 그 시기 아버지는 이미 몸이 편치 않았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야 알게 된다. 열쇠는 없어. 원래 이런 식으로 나무를 짜서 만든 상자는 만든 사람만 아는 방식으로 열게 돼 있거든. 최 노인이 상자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말했다. 오래된 손끝의 감각으로 그는 상자 옆면에 미세한 홈을 발견했다. 여기, 이 홈을 이렇게 밀어봐. 민재가 시키는 대로 하자. 딸깍 소리와 함께 뚜껑의 잠금이 풀렸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열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괜찮아. 나가서 열어봐. 아버지가 아들한테 남긴 거 아니겠나. 최 노인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안고 목공소로 돌아왔다. 아침 햇살이 작업대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그 빛 아래 아버지가 앉던 자리에 앉아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정갈하게 접힌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대략 20통은 되어 보였다. 각 편지 봉투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1년 전. 민재가 집을 떠나던 그해 겨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열자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투박하지만 힘있는 글씨였다. 민재에게.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민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살아생전 아버지에게서 이런 다정한 호칭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늘 야라거나 그냥 이름만 부르던 사람이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집을 나간 날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 엄마는 울다 지쳐 잠들었는데 나는 그럴 수조차 없었다. 자꾸만 내가 어릴 때 만들었던 새의 조각이 눈에 밟혔다. 볼품없는 그 새가 왜 그렇게 눈에 밟히던지. 너는 내가 한 번도 너를 인정한 적 없다고 생각하겠지. 맞다. 나는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무뚝뚝하게 태어났다고.
나는 늘 그렇게 핑계를 댔다. 하지만 민재야, 내가 상 받아올 때마다, 대회에서 이겼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나는 이 작업대 밑에 앉아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 남들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못했다. 그게 아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재는 편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그는 서둘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내가 서울로 떠난 뒤 나는 매일 이 작업대에 앉아 나무를 깎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그리워서였다. 나무를 깎다 보면 마치 너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다. 이 상자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입으로는 못하니 글로 써서 여기에 담기로 했다. 언젠가 내가 이 상자를 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늘 내일은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날이 온다면 부디 이 아비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다오.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날짜는 11년 전 겨울. 민재가 집을 떠난 바로 그 주였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가 자신이 떠난 그 밤,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동안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부재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였다. 목공소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은재가 들어서고 있었다. 오빠, 여기 있었어? 아침도 안 먹고. 그녀는 오빠의 붉어진 눈가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거 뭐야? 상자, 열었어? 민재는 말없이 편지를 내밀었다. 은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몇 줄 읽지 못하고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어? 두 남매는 그렇게 오래된 목공소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첫 번째 편지를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다. 한참 뒤 은재가 눈물을 닦으며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민재는 그제야 최 노인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아버지가 작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밤늦도록 이 상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미 그때부터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예감 속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이렇게 나무 상자에 눌러 담았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이르자 민재의 가슴은 다시 한번 먹먹해졌다. 다른 편지들도 있네. 더 읽어볼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편지는 3년 전 봄에 쓰인 것이었다. 봉투를 열자 이번에도 아버지 특유의 투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민재에게. 오늘은 은재가 감기 몸살로 며칠 알아누웠다. 병간호를 하며 문득 내 생각이 났다. 내가 어릴 때 아팠던 날, 내가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었던 걸 너는 기억하는지 모르겠구나. 말은 안 했지만 나는 늘 너희 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다. 요즘 은재가 자주 힘들어한다. 오빠 없이 혼자 이 늙은 아비를 챙기려니 얼마나 벅차겠니. 나는 알면서도 너를 부르지 못했다. 내가 서울에서 자리 잡아가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끔은 너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다. 그러나 수화기를 들었다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아비 노릇도 서툴고 화해하는 법도 서툰 사람이라 미안하구나.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민재는 그 구절을 읽으며 문득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걸려오다 끊긴 낯선 번호의 부재 중 전화들이 떠올랐다. 발신자 표시가 없던 그 전화들. 그는 그것들을 스팸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었다. 오빠, 왜 그래? 은재가 물었다. 민재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된 통화 기록을 뒤져보았다.
몇 년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모르는 번호라며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슴 한켠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걸었을지도 모를 그 전화들을 자신이 외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상자 안에는 아직 18통의 편지가 더 남아 있었다. 민재는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읽을 자신이 없었다. 하루에 한 통씩. 아버지가 그 시간 동안 눌러 담았을 마음을 천천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봉투마다 적힌 날짜들을 손끝으로 짚어보며 그는 그 세월의 길이를 가늠해 보았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대체 몇 번이나 이 상자 앞에 홀로 앉아 있었을까? 몇 번이나 붓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하고 싶은 말을 골랐을까? 그 헤아릴 수 없는 밤들이 이제 이 20통 남짓한 편지 속에 조용히 압축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두물리의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두 남매는 상자를 조심스레 다시 덮고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하루도 슬픔과 그리움이 함께할 것을 알면서도 두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창밖으로 두물리의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이튿날 민재는 목공소 정리를 핑계 삼아 하루 더 두물리에 머물기로 했다. 회사에는 상을 치르느라 며칠 더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아침 일찍 작업대 앞에 앉아 세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날짜는 8년 전 초여름이었다. 민재가 회사에서 처음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던 해였다. 그는 그때를 또렷이 기억했다. 유럽 가구 박람회를 둘러보고 현지 공방에서 석 달간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절반에 그쳤다는 것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당시 민재는 그 비용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적금을 깨고 그래도 부족한 돈은 친구에게 빌려 겨우 맞추었다. 그는 그 사정을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느니 차라리 포기하겠다는 것이 그의 오랜 다짐이었다. 그런데 편지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재에게 오늘 최노인 편에 들으니 내가 회사에서 해외로 나가게 되었다더구나.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내가 이리저리 애를 먹는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다. 나는 내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었다. 물어보면 너는 분명 괜찮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민재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다음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이 흔들렸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오래된 대패가 있었다. 100년도 더 된 물건이라 수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법 값이 나가는 물건이라고 하더구나. 나는 그것을 서울의 한 골동 품상에게 팔았다. 그 돈을 최노인 편에 내 통장으로 보냈다. 너는 아마 회사에서 추가 지원금이 나온 줄로만 알았겠지. 민재는 그 대목에서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연수를 떠나기 직전 회사 인사팀에서 뜻밖의 추가 지원금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을. 사정이 딱해 보여 특별히 편성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 돈이 실은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다니.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 대패는 내가 가장 아끼던 연장이었다. 하지만 대패보다 소중한 것은 내 아들이었다. 너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다. 안다면 너는 분명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고집을 부렸을 테니까. 그러면 너는 연수를 포기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내가 유럽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최 노인이 인터넷으로 찾아 보여주었다. 낯선 나라의 공방에서
낯선 도구들을 손에 쥐고 있는 내 모습이 참 대견했다. 비록 목수는 아니지만 너도 나처럼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어서 나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민재는 편지지를 움켜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연수 경험, 그 경력이 그의 이후 진로에 얼마나 큰 발판이 되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작에 아버지의 소리 없는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연장들 사이 대패가 놓여있던 자리로 보이는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자리에는 대신 새로 산 듯한 조금 더 저렴해 보이는 대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재는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지난 11년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어왔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 목공소 문이 열리며 은재가 들어왔다. 그녀는 오빠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다가왔다. 오빠, 왜 그래? 무슨 편지길래? 민재는 대답 대신 편지를 건넸다. 은재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 역시 그 대패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대패, 아버지가 제일 아끼시던 거였는데 언젠가부터 안 보이길래 그냥 낡아서 버리신 줄 알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홀로 짊어졌던 그 세월의 무게가 이제야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두 사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것이었다. 민재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겨온 것들, 이를테면 스스로의 힘으로 유럽 연수를 다녀왔다는 자부심,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리를 잡았다는 자존심, 같은 것들이 실은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 토대의 밑바닥에는 늘 아버지의 소리 없는 손길이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못내 서글펐다. 점심 무렵 은재는 오빠를 위해 죽을 끓여왔다. 두 사람은 목공소 한켠 낡은 평상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남매 사이에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다. 오빠, 나 사실 오빠 많이 원망했었어. 은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혼자 늙어가시는 거 지켜보면서 오빠는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싶어서 명절에 잠깐 왔다가 훌쩍 가버리는 것도 서운했고.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도 오빠도 서로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거야. 아버지는 오빠한테 미안하고 그립다는 말을 못하셨고 오빠는 오빠대로 자존심 때문에 손을 못 벌렸고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민재가 힘겹게 말을 꺼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미안하다. 은재야. 그동안 너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은재는 대답 대신 오빠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남매는 서로에게 진심을 꺼내 놓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민재는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상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쓰던 낡은 장부를 펼쳐보았다. 목공소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적어놓은 공책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끝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추었다. 8년 전 초여름, 지출란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대패 매각, 민재 앞으로 송금. 단 한 줄이었다. 감정도 설명도 없는 건조한 회계 기록.
그러나 민재에게는 그 어떤 문장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그 사실을 장부에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덮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목공소 안을 비추고 있었다. 톱밥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민재는 문득 이 공간에 가득했던 것이 단순한 나무 냄새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눌러 담은 말로는 다하지 못한 사랑의 냄새였다. 그는 장부를 다시 펼쳐 다른 페이지들도 천천히 넘겨보았다. 뜻밖에도 곳곳에 비슷한 메모들이 더 있었다. 은재의 병원비, 마을 어려운 이웃에게 빌려준 돈, 그리고 한 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지워진 액수들. 아버지의 삶은 그렇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베풀어 온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장부를 덮으며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몇 통의 편지와 낡은 연장들만이 아니었다. 이 목공소 전체가 한 사람이 평생 실천해온 무언의 사랑으로 지어진 공간이었다는 것을. 그는 장부를 원래 있던 서랍에 조심스레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그 공간에 남아있는 나무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아버지가 평생 맡아온 냄새였다. 이제 그것은 그에게도 낯설지 않은 냄새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공소 문을 잠시 열어두었다. 저녁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며 하루 종일 갇혀있던 무거운 기억들을 조금씩 씻어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네 번째 편지를 펼쳤다. 날짜는 5년 전 가을이었다. 그 무렵을 그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새로운 매장의 오픈을 맡아 정신없이 바빴던 시기였다. 민재에게 오늘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서울행 버스를 탔다. 두물리에서 서울까지 그 먼 길을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몰래 나쁜 짓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나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미간을 좁혔다. 아버지가 서울에 왔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새로 연 매장이 있다고 최 노인이 인터넷에서 기사를 찾아 보여주었다. 강남의 큰 거리에 있다더구나. 나는 그 주소를 적어갔다. 버스터미널에서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며 겨우 찾아갔다. 촌사람이 서울 지하철 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그날 처음 알았다.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유리문 너머로 너를 보았다. 정장을 차려입고 외국인 손님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더구나.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알던 20살 그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다. 들어가서 아는 척을 할까 몇 번이나 고민했다. 하지만 그러면 내가 당황할 것 같았다. 손님들 앞에서 촌티 나는 늙은 아비가 불쑥 나타나면 내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았다. 민재는 그 대목에서 편지를 쥔 손을 떨었다. 5년 전 가을, 그날을 그는 기억해내려 애썼다. 유난히 바빴던 어느 하루, 매장 유리문 너머로 낯선 노인 한 명이 오래도록 서 있던 것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었다. 행인이겠거니 여겼을 뿐이었다. 결국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대신 매장 근처 카페에 앉아 유리문 너머로 내 모습을 한참 더 지켜보았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 물건을 설명하는 몸짓 하나하나가 다 근사해 보였다. 나는 그날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저렇게 번듯한 사람이 되었구나.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옆자리 사람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나는 계속 웃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들의 모습을 눈에 담고 돌아가는 그 길이 내 평생 가장 뿌듯한 순간 중 하나였다.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민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매장 유리문 너머 서 있던 그 노인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그를 후려쳤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으면서도 그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날의 사진첩을 뒤져보았다. 오래전 매장 오픈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들 중 우연히 배경에 노인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흐릿했지만 낯익은 체격과 걸음걸이였다. 민재는 그 사진을 확대해보며 눈물을 삼켰다. 이게 아버지였구나.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창밖으로 두물리에 겨울하늘이 유난히 맑게 개어 있었다. 그 맑음이 오늘따라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은재와 함께 마을회관을 찾았다. 아버지와 가까이 지냈던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중 한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네 아버지가 서울 갔다 온 얘기 나한테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아들 매장이 아주 번듯하더라고. 손님도 많더라고. 자네가 그렇게 잘된 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큰 자랑이라고 하셨어. 민재는 그 말에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정작 아들인 그 자신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돌아오는 길, 은재가 조용히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빠,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어. 마음은 넘치는데 표현을 못하시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라도 안 것이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살아계실 때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뼈아픈 후회였다. 두 감정은 그의 안에서 뒤섞여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다. 만약 그날 매장 유리문 너머의 그 노인을 알아보고 뛰쳐나갔더라면 어땠을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안으로 모셔들여 직접 만든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했더라면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얼마나 다르게 바꾸어 놓았을지. 이제 와서는 그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목공소로 돌아온 민재는 5번째 편지를 마저 읽기로 했다. 같은 해 겨울에 쓰인 것이었다. 민재에게. 서울에 다녀온 뒤로 나는 자꾸만 내가 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이제 와서 연락한들 무슨 말을 하겠니.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도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는 너무 오래 멀어져 있었다. 대신 나는 이 상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모아두면 언젠가는 내게 닿을 날이 오겠지 싶었다. 그날이 내가 살아있을 때일지 아니면 내가 떠난 뒤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은재는 모르지만 나는 최근 읍내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더구나. 자세히 말하지는 않으마. 다만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다오. 이 대목에서 민재는 숨이 턱 막혔다. 병원 검사, 좋지 않은 결과.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5년 전부터 이미 자신의 건강 이상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사실을 자식들에게 철저히 숨겨왔다.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특히 너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아비의 병으로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았다. 은재한테도 큰 병 아니라고 그냥 나이 들어 그런 거라고 둘러댔다. 미안하다. 거짓말을 해서.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내가 떠나기 전에 너와 한 번쯤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싶다는 것이다. 거창한 말은 필요 없다. 그냥 밥 한 끼. 그거면 충분하다.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민재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래도록 흐느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소박한 바람,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일, 그는 그것조차 끝내 들어드리지 못했다. 지난 5년, 그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몇 번이나 내려오지 않았던가.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다. 목공소 안, 홀로 남은 그의 그림자가 작업대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민재는 문득 지난 5년간의 통화 기록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명절마다 걸려왔던 아버지의 짧은 전화들. 밥은 먹었냐? 춥지 않냐? 같은 짧고 무뚝뚝한 안부 인사들. 그때는 그것이 그저 형식적인 인사치레라고만 생각했다. 이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 짧은 몇 마디 안에 아버지가 감히 꺼내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눌려 있었다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 서랍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오래된 진료, 기록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은재도 모르게 아버지가 따로 보관해온 것인 듯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5년 전 날짜의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낯선 병명과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재는 그것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이 무거운 사실을 5년 동안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강한 척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는 문득 이 상자 안에 남은 편지들이 단순한 그리움의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음을 준비하며 남긴 유언과도 같은 것임을 깨달았다. 매 순간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각오로 눌러 쓴 글자들이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어 서랍 깊은 곳에 되돌려 놓았다. 이것을 은재에게 보여주어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조용히 묻어두어야 할지 쉽게 결정이 서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두려움조차 홀로 감내해 왔다는 것. 그는 결국 그 봉투를 당분간 자신만 알고 있기로 결심했다.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은재에게도 전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5년 동안 홀로 지켜온 그 무게를 이제 자신이 잠시나마 나누어 지고 싶었다. 이튿날 아침, 은재는 오빠에게 자신도 편지를 함께 읽고 싶다고 청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은재가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지 걱정이 되었다. 괜찮아, 오빠. 나도 알아야지.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두 사람은 나란히 작업대 앞에 앉아 6번째 편지를 함께 펼쳤다. 이번 편지는 특이하게도 수신인이 민재가 아니라 은재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은재에게. 이 상자는 원래 내 오빠에게 쓰는 편지들을 모아두려던 것이었는데 오늘은 너에게도 몇 마디 남기고 싶어 이렇게 적는다. 내 엄마가 떠난 뒤 너는 학교도 마치기 전에 나를 챙기느라 청춘을 다 바쳤다. 친구들 시집갈 때, 좋은 사람 만나 연애할 때 너는 늙은 아비 병수발에 발이 묶여 있었지. 나는 그게 늘 미안했다. 민재는 그 대목에서 은재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다. 너는 한 번도 나에게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비 눈에는 다 보였다. 밤늦게 혼자 마당에 나가 우는 모습도 친구, 결혼식에 다녀와서 방문을 꼭 닫고 나오지 않던 날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 은재야. 너를 붙잡아 둔 것 같아서, 오빠는 떠나게 두고 너만 여기 남게 만든 것 같아서. 은재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 민재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알아다오. 내가 내 곁에 있어 준 그 세월이 이 아비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다. 너의 손끝이 내 이마를 짚어줄 때마다, 너의 목소리가 아침을 깨울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언젠가 너도 너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아비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부탁이다.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은재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민재는 동생의 등을 쓸어주며 지난 세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서울에서의 삶을 핑계로 동생에게 모든 짐을 떠넘겨 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빠, 나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홀가분한 마음도 있었어. 은재가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고백했다. 그런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아니야, 은재야.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민재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그동안 짊어진 무게를 생각하면 홀가분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 그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힘들었기 때문이야. 은재는 오빠의 말에 조금씩 눈물을 그쳤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죄책감을 나누어 짊어지며 조금씩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남매는 어머니의 산소에도 다녀오기로 했다. 아버지 곁에 나란히 잠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민재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꺼냈다. 엄마, 저 왔어요. 아버지도 이제 엄마 곁으로 가셨네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저랑 아버지랑 이렇게 오래 서먹하게 지내는 거 많이 속상해 하셨겠죠. 이제라도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너무 늦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재도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 두물리의 겨울바람이 무덤가의 마른 풀을 스치며 지나갔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은재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오빠를 돌아보았다. 오빠, 나 사실 오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오빠 얘기를 하시더라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민재 그놈, 어릴 때 손재주가 참 좋았는데 나무 만지는 감각이 나보다 나았어, 라고. 민재는 걸음을 멈추었다. 내가 손재주가 좋았다고? 응,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오빠가 목수 일을 안 한다고 서운했던 게 아니라 오빠의 재능을 다른 곳에서 썩히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회사에서 가구를 파는 일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본 지는 너무 오래되었다. 대학 시절 배웠던 디자인 감각도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배운 나무 다루는 손끝의 감각도 어느새 서류와 매출 보고서 속에 묻혀버린 지 오래였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오빠가 알 리가 없지. 아버지가 그런 말 오빠 앞에서는 절대 안 하셨을 테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눈 덮인 들판을 지나쳤다. 저 멀리 목공소의 낡은 지붕이 보였다. 민재는 문득 그 지붕 아래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와의 관계만이 아니었다. 손끝으로 무언가를 정성껏 만들어내던 그 자신의 오래된 즐거움이기도 했다. 오빠, 저녁에 남은 편지 마저 읽을 거야? 은재의 물음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4통 남았나. 천천히 읽어. 급할 거 없잖아. 동생의 말에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다. 문득 그는 어린 시절 은재와 함께 아버지 몰래 목공소 연장을 가지고 놀다 혼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무서운 아버지였을 뿐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꾸중 속에도 다치지 말라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린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하나둘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은재는 오랜만에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방식대로 된장찌개를 끓였다. 두 사람은 목공소 옆 작은 살림집 부엌에 마주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예전 같으면 서먹한 침묵이 흘렀을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 침묵조차 편안하게 느껴졌다. 오빠, 서울 회사는 어떡할 거야? 계속 다닐 거야? 은재가 무심한 듯 물었다. 민재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었다. 모르겠어. 요즘 들어 그 일이 나한테 맞는 건지 자꾸 의문이 들어. 수입 가구 파는 일.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숫자만 좇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 편지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오랜만에 여기 와서 목공소 냄새 맡으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해. 은재는 말없이 오빠를 바라보았다. 11년 전 화가 나서 뛰쳐나가던 오빠의 뒷모습과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지친 얼굴의 남자가 좀처럼 겹쳐지지 않았다. 그동안 그가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을지 그녀는 새삼 헤아려 보았다. 오빠, 급하게 결정하지 마. 아버지 일도 아직 다 정리 안 됐고 편지도 다 안 읽었잖아. 천천히 생각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마친 뒤 그는 다시 목공소로 나가 남은 편지들을 바라보았다. 아직 14통이 더 남아 있었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그는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안고 상자 뚜껑을 다시 열었다. 편지지 다발을 손으로 가볍게 정리하며 그는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렴풋이 그려보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두 통씩 조급해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 보기로 그것이 그가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뒤늦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그는 생각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민재는 잠시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그는 오랜만에 이 작은 마을의 밤하늘이 그립다고 느꼈던 20살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 그리움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서울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따위는 사치라고 스스로를 다그쳐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오래된 그리움이 다시 그의 가슴 한켠에서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7번째 편지의 날짜는 놀랍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보름 전이었다. 민재는 그 날짜를 확인하고 손끝이 떨려왔다. 이것이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할 때 쓴 마지막 편지일지도 몰랐다. 민재에게 요즘 몸이 부쩍 힘들다. 아무래도 이 편지들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남기려 한다. 사실 나는 요 몇 달 마지막 작품을 하나 만들고 있었다. 은재한테도 비밀로 했다. 두물리 성당에서 20년 전에 부탁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사정으로 미루기만 했던 일이다. 민재는 그 문장에 고개를 갸웃했다. 성당의 일이라니 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20년 전 성당 뒤뜰에 오래된 나무 십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에서 세례를 받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었지. 세월이 흘러 그 나무가 사가 부러졌는데 신부님이 나에게 새로 만들어 달라 부탁하셨다. 그때 나는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루었다. 사실은 자신이 없었다. 그런 뜻깊은 물건을 내 손으로 만들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다 시간이 흘러 신부님도 돌아가시고 그 부탁은 그렇게 잊히는 듯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니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가 자꾸 떠올랐다.
살아있는 동안 마무리 짓지 못한 약속들 중에서 유독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나는 남은 힘을 모아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나는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작업이 더디다. 혹시 내가 끝내지 못하고 떠난다면 부탁이 하나 있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마무리해 주었으면 한다. 무리한 부탁인 줄 안다. 너는 목수가 아니고 그런 정교한 작업은 해본 적도 없을 테니까. 하지만 어릴 적 내가 깎았던 그 세 조각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서툴렀지만 나무를 대하는 마음가짐만은 진심이었다. 작업대 밑 서랍에 도면과 재료를 남겨두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성만 다해 다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마음이 담기기만 하면 된다.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민재는 편지를 내려놓고 곧바로 작업대 서랍을 열었다. 정말로 안에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도면 한 장과 정성스럽게 다듬어 놓은 목재 조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도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세밀한 치수와 문양이 적혀 있었다. 십자가는 이미 절반가량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세로축은 완성되어 있었지만 가로축과 문양 조각은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던 흔적인 듯 몇몇 조각의 마무리가 거칠었다. 민재는 그 미완성 작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목수도 아니고 정교한 조각 기술도 없는 자신이 이것을 대신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꼈다. 은재야. 그는 동생을 불렀다. 은재가 다가와 미완성된 십자가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민재는 편지를 건네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은재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오빠, 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 할 것 같아. 민재는 도면을 손에 쥐고 아버지가 앉던 그 자리에 앉았다. 11년 만에 그의 손이 다시 조각칼을 쥐려 하고 있었다. 문득 그는 이 순간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12살 여름, 처음으로 조각칼을 쥐어주던 아버지의 손길이 떠올랐다. 그때와 지금 상황은 전혀 달랐지만 나무를 마주하는 그 마음가짐만은 어딘가 닮아 있었다. 서툴러도 괜찮다고 결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던 그 말이 이제 다시 그의 손끝을 이끌고 있었다. 조각칼을 손에 쥐는 순간 낯선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오랫동안 서류와 키보드에만 익숙해진 손이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칼날을 밀어넣는 그 미세한 감각을 그의 몸은 거의 잊고 있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다. 칼끝이 미끄러지며 문양의 선이 어긋났다. 민재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무 조각 하나가 못쓰게 되어 옆으로 치워졌다. 괜찮아, 천천히 해. 옆에서 지켜보던 은재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는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도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아버지가 남긴 다른 조각들의 마감 상태를 손끝으로 세심하게 살폈다. 결을 따라야 한다는 아버지의 오래된 말이 문득 떠올랐다. 나무는 억지로 이기려 들면 부러진다. 그는 힘을 빼고 나무의 결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다시 칼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다. 칼날이 결을 따라 매끄럽게 미끄러졌다. 얇은 나무 부스러기가 작업대 위로 떨어져 내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민재는 손을 멈추었다. 가로축의 절반가량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도면의 문양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었다. 은재가 저녁상을 차려왔을 때
민재는 손끝에 굳은 살이 백인 자리를 문지르며 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손을 많이 썼더니 얼얼하네. 오빠, 그런데 표정이 좋아 보여. 아까보다 훨씬. 민재는 그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지난 며칠 편지를 읽으며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였다. 그런데 지금 나무를 깎는 이 시간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차분해졌다. 마치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아. 그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은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공소 안. 늦은 밤까지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11년 전 그날처럼 이제는 아들의 손끝에서 대패질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더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사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그가 아버지의 유지를 언급하며 사정을 설명하자 결국 일주일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었다. 전화를 끊은 뒤 민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다. 그는 성당에도 연락을 취했다. 지금의 신부님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20년 전의 약속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마을 어르신들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다며 강 목수님이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했다. 완성되면 꼭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아버님의 마지막 정성이 담긴 작품인데 저희도 소중히 모시고 싶습니다. 신부님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다시 조각칼을 손에 쥐었다. 이제 이 작업은 단순히 아버지의 유품을 완성하는 일을 넘어 아버지가 20년간 마음에 품어온 약속을 대신 지키는 일이 되어 있었다. 작업은 더디게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민재의 손끝은 조금씩 예전의 감각을 되찾아갔다. 어릴 적 아버지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억들이 마치 잠들어 있던 씨앗이 싹을 틔우듯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가끔 손이 미끄러져 나무를 상하게 할 때마다 그는 짜증보다는 오히려 웃음이 났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이 서툰 손놀림을 보고 뭐라 하셨을지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랐다. 급할 것 없다고, 나무는 도망가지 않는다고. 밤이 깊어질수록 목공소 안의 등불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재는 자정이 넘도록 자리를 뜨지 않고 손끝의 감각에 집중했다. 문득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십자가를 완성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와 다시 대화를 나누는 방식임을 깨달았다. 창밖으로 늦은 밤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늦게까지 작업할 때도 종종 듣던 소리였다. 그 소리마저 이제는 낯설지 않게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다. 닷새가 지났다. 민재는 그동안 낮에는 십자가를 조각하고 밤이 되면 남은 편지를 한 통씩 읽어 나갔다. 8번째, 9번째, 10번째 편지들에는 특별한 사건보다는 소소한 일상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열렸는지, 은재가 끓여준 국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평범한 문장들 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한결같이 배어 있었다. 11번째 편지에서는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사실은 화가를 꿈꾼 적이 있었다는 고백이었다. 너는 몰랐겠지만 나도 한때는 다른 꿈을 꾸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나는 학업을 접고 목공소를 물려받아야 했다. 그때는 그것이 원망스러웠다. 왜 하필 나여야 하는지, 왜 내 꿈은 접어야 하는지. 그런데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화가 났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것 같다. 너도 나처럼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올까봐 나는 미리 그 꿈을 꺾어 놓으려 했던 건지도 모른다. 미안하다, 민재야. 너의 재능을 응원해주지 못해서. 대신 내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늦게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민재는 이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보았다. 붓을 들고 싶었던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대패와 끌을 쥐어야 했던 그 순간을, 그리고 그 소년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옛 꿈의 그림자를 보았다는 것을 12번째, 13번째 편지를 지나 마침내 마지막 편지가 남았다. 날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었다. 필체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에게 이것이 아마 내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다 남기고 싶다. 나는 평생 무뚝뚝한 아비였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해준 아비였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다오. 내가 깎은 모든 나무 조각에는 언제나 너와 은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렇게밖에는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사람이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부디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너 자신을 탓하지도 말아다오. 우리가 서로에게 서툴렀던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저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부자의 슬픈 습관이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십자가를 완성하거든. 그것을 성당에 가져다 놓기 전에 잠시 이 목공소에 세워두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나에게 해다오. 살아서는 듣지 못했지만 어쩌면 나는 어디선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랑한다, 민재야.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글로 남긴다. 사랑한다.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민재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11년, 아니 어쩌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이제야 그에게 닿았다. 너무 늦게, 그러나 분명하게. 은재가 다가와 오빠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다. 창밖으로 두물리에 겨울 달빛이 목공소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아래 절반쯤 완성된 십자가가 조용히 서 있었다. 민재는 문득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아버지가 편지에서 말했던 언젠가 이 상자를 열게 될 날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날이 오늘 내일은 아니길 바란다던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그날은 너무 빨리 찾아와 버렸다. 그러나 늦게라도 이 마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아주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민재는 눈물을 닦으며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편지는 그것으로 마지막이라 생각했지만 상자 바닥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더 남아 있었다. 접힌 크기가 작아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쪽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가 아닌 낯선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은재의 글씨였다. 이게 뭐야? 은재도 놀란 얼굴로 쪽지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녀 역시 처음 보는 것이라 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오래전 은재가 아버지에게 써드렸던 크리스마스 카드였다. 초등학생 시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이걸 여기에 넣어 두셨나 봐. 은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그 카드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카드 모서리가 닳도록 여러 번 접었다 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간직하고 계셨구나. 두 사람은 그 작은 카드 한 장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에게는 자식들이 남긴 사소한 흔적 하나하나가 평생을 두고 소중히 간직할 보물이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재는 상자를 정리하며 문득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 편지들을 자신과 은재 두 사람만 간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아버지의 이 마음을 기억할 방법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정확히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밤 처음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작은 방향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은재야. 응? 나 십자가 다 만들고 나면 조금 더 오래 여기 있으려고 해. 서울 일은 천천히 정리해 볼까 싶어. 은재는 놀란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생각해, 오빠. 급할 거 없어. 이제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늦은 밤까지 목공소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온기를 나누어 가졌다. 이튿날 아침, 민재는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다. 십자가의 가로축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남은 것은 중앙에 새겨놓을 작은 문양뿐이었다. 도면을 보니 아버지는 그 자리에 두 개의 손이 맞잡은 모양을 새기려 했던 것 같았다. 정확한 의미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민재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신과 인간 혹은 부모와 자식이 맞잡은 손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리라. 그는 조심스럽게 칼끝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한 획 한 획 아버지의 도면을 따라갔다. 실수하지 않으려 몇 번이고 숨을 골랐다. 이 작은 문양 하나에 아버지의 20년 묵은 약속과 마지막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작업은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다. 은재는 중간중간 따뜻한 차를 내오며 오빠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빠의 손끝에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는 듯했다. 오빠, 아버지랑 손 모양이 똑같아. 은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배기고 나무 부스러기가 묻은 손. 처음으로 그는 그 손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문득 아버지의 손을 떠올려 보았다. 관절이 굵고 손톱 밑에 늘 톱밥이 끼어 있던 손. 어릴 적에는 그 손이 무섭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어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왔는지 알 것 같았다. 자신의 손 위로 아버지의 손이 겹쳐 보이는 듯한 착각이 그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저녁이 되어 작업을 마무리할 무렵 은재가 등불을 하나 더 밝혀주었다. 두 개의 불빛 아래 완성을 향해 가는 십자가의 문양이 한층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빠,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응, 이 문양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은재는 오빠 옆에 조용히 앉아 그가 조각칼을 놀리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예전 같으면 어색했을 침묵이 이제는 두 사람 사이를 편안하게 채우고 있었다. 7일째 되는 날 오후 마침내 십자가가 완성되었다. 세로축과 가로축이 온전히 하나로 맞물리고 중앙에는 두 손이 맞잡은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들이 마무리한 부자의 손끝이 함께 담긴 작품이었다. 민재는 완성된 십자가를 아버지의 편지 속 부탁대로 목공소 한가운데 세워두었다. 저녁 무렵 그는 은재와 함께 그 앞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며 십자가의 나뭇결 위로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민재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천천히 꺼냈다. 아버지, 저 민재예요.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그는 다시 이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더라고요. 그저 표현하는 법을 모르셨을 뿐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은재가 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이 십자가 제가 마저 완성했어요. 서툴러도 아버지가 남기신 마음만은 다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이걸 성당에 가져다 드리면 아버지가 20년 동안 품어온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꺼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표현을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목공소의 낡은 창문을 가만히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 화답이라도 하는 듯한 소리였다. 민재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꼈다. 며칠 뒤 남매는 완성된 십자가를 들고 두물리 성당을 찾았다. 젊은 신부님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십자가를 본 신부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참으로 정성이 가득한 작품이네요. 아버님과 아드님의 손이 함께 만든 것이라니 더욱 특별합니다. 십자가는 성당 뒤뜰, 원래 있던 자리에 새롭게 세워졌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 앞에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다. 최 노인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강목수, 이제야 마음 편히 눈 감았겠구먼. 노인이 십자가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민재와 은재는 그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행사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이웃들, 어린 시절 두 사람을 지켜봐온 어르신들 모두 강목수의 마지막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다. 자네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 이렇게 좋은 자식들을 두셔서 다행이야. 한 할머니의 말에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날 밤 민재는 잠자리에 누워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난 열흘 남짓 그는 평생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났다.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어느새 그리움으로 그리고 다시 감사함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 민재는 은재와 함께 두물리의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 학교 가는 길에 늘 지나치던 방앗간, 겨울이면 썰매를 타던 얼어붙은 개울.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에 비치는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랐다. 오빠, 여기 참 오랜만이지? 응. 이렇게 천천히 걸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자주 가던 방앗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지금은 주인이 바뀌어 다른 가게가 되어 있었지만 건물의 모양은 그대로였다. 기억나? 여기서 아버지가 우리 떡 사주셨던 거. 은재의 말에 민재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기억나. 그때 아버지가 흰 떡을 사주시면서 이거 다 먹기 전엔 집에 안 간다고 하셨었잖아. 그래서 우리 둘이 배 터지도록 먹었던 거. 맞아, 맞아. 그러고 나서 배 아프다고 둘이 대굴대굴 굴렀었지.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소리내어 웃었다. 슬픔 속에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기억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새삼 위안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민재는 서울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 의사를 전했다. 상사는 아쉬워했지만 그의 결심이 확고함을 느끼고 더는 만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경험을 살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천천히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빠, 목공소 다시 열 생각이야? 은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근데 이 공간을 이대로 두는 건 아까운 것 같아.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곳인데. 민재는 목공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연장들, 손때 묻은 작업대, 그리고 벽 한켠에 걸린 아버지의 오래된 작업복.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가 만들던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배운 디자인 감각을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전통과 요즘 감각을 합쳐서 은재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오빠.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목공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앞으로의 삶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민재는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 앞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적어 내려갔다. 아버지의 투박한 튼튼함과 자신의 세련된 감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스케치도 몇 장 그려보았다. 오랜만에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낯설고도 반가운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노트를 채워가던 그의 손끝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기대감이었다. 늦은 밤, 노트를 덮으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물리의 밤하늘 아래 목공소의 낡은 지붕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 지붕 아래서 아버지가 그러했듯 자신도 오래도록 이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옛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창고 깊숙한 곳, 낡은 상자들 사이에 묻혀있던 것이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 아버지가 그렸던 것으로 보이는 연필 스케치들이 가득했다. 산과 들, 마을 풍경, 그리고 어린 시절의 민재와 은재를 그린 듯한 서툰 인물화까지. 아버지가 그림도 그리셨었네. 민재는 그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넘겨보며 중얼거렸다. 편지에서 읽었던, 화가를 꿈꾸었다던 아버지의 고백이 그제야 실감나게 다가왔다. 접어두었던 꿈의 흔적이 이렇게 낡은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문득 이 스케치북과 아버지의 편지들을 엮어 어떤 형태로든 기록해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개인적인 추억으로 묻어 두기보다는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남기고 싶었다. 은재야, 나 생각이 하나 있는데. 뭔데? 이 스케치들이랑 편지들, 우리끼리만 간직하지 말고 아버지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은 작업을 해보고 싶어. 어쩌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은재는 오빠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오빠. 아버지도 아마 좋아하실 거야.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창밖으로 두물리의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목공소 안, 완성된 십자가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 곁에서 남매는 오랜만에 평온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봄이 왔다. 두물리의 눈이 다 녹고 목공소 앞마당에 심어둔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힐 무렵 정성목공소는 다시 문을 열었다. 간판은 그대로 두었다. 아버지가 직접 새긴 그 글씨를 민재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그 아래 작은 나무판 하나를 새로 걸었다. 정성을 다해 마음을 새깁니다라는 문구가 소박한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민재는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두물리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목공 기술은 아버지에 비할 바가 못 되었고 손끝의 감각도 아직 서툴렀다. 그러나 그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최 노인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에게 틈틈이 배워가며 하나씩 실력을 쌓아 나갔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가진 디자인 감각을 더해 전통 방식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작은 가구와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평생 만들어 온 투박하지만 단단한 물건들에 세련된 선과 실용적인 구조를 더한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소품 몇 개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주문이 늘어갔다. 은재는 여전히 보건소에서 일하며 오빠를 곁에서 도왔다. 예전처럼 홀로 짐을 지던 그녀가 아니라 이제는 오빠와 함께 짐을 나누는 그녀였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었다. 어느 날 민재는 아버지의 편지들과 스케치북을 정리해 작은 책자로 엮었다. 화려한 인쇄물은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의 필체를 그대로 살려 복사하고 손수 제본한 소박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몇 부 더 만들어 마을 어르신들과 성당에 나누어 드렸다. 책자를 받아든 최 노인이 한참을 들여다보다 말했다. 강목수 이 사람, 죽어서도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구먼. 그 소식은 조금씩 마을 밖으로도 퍼져나갔다. 인근 지역의 작은 문화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사연과 목공소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 민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지닌 다른 부모와 자식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응하기로 했다. 가을이 되었을 때 두물리 성당 뒤뜰의 십자가 앞에서 작은 추모 모임이 열렸다. 강도연이라는 이름의 목수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찾아온 낯선 이들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짧게 인사말을 전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무를 깎듯 조용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사랑을 새기며 사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부모님과의 사이에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을 지닌 분이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모여든 사람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홀로 목공소에 남아 작업대 앞에 앉았다. 완성된 지 오래인 그 세 조각이 여전히 작업대 한켠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옆에 새로 깎은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나란히 놓았다. 아버지의 얼굴을 닮은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조각이었다. 창밖으로 두물리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목공소 안, 부자의 손끝이 함께 담긴 물건들 사이로 오래된 톱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그 냄새는 더 이상 슬픔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다하지 못했던 사랑이 마침내 전해졌다는 증거였다. 민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이제 여기서 잘 살아볼게요. 아버지가 남기신 이 자리, 제가 지켜나갈게요. 두물리에 다시 봄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 속에서 못다한 말들은 마침내 나무의 결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민재는 종종 그 겨울밤을 떠올리곤 했다. 11년 만에 돌아온 고향, 낯설게 느껴지던 목공소,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작은 나무 상자 하나. 그 상자가 그의 삶 전체를 이렇게 바꾸어 놓을 줄은 그날의 그는 전혀 알지 못했었다. 그는 가끔 그 상자를 꺼내어 빈 편지지들을 들여다보곤 했다. 이제는 텅 비어버린 봉투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겼던 20통 남짓한 마음만은 여전히 그의 안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이 상자를 다시 채우게 될 날이 올지 모른다고 그는 조용히 생각하곤 했다. 이번에는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그저 사랑한다는 말들로. 그는 작업대 서랍 깊숙한 곳에 그 빈 상자를 소중히 넣어 두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자식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 상자를 물려주고 싶다고 그는 생각했다. 다만 그때는 사랑을 삼키기보다는 자주 표현하는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목공소의 낡은 문을 닫으며 민재는 마지막으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정성목공소. 아버지가 새긴 그 네 글자가 이제는 그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목공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왔다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최근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아버지가 평생 써온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 안에는 딸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딸인 자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그것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에서 이 목공소 이야기를 봤어요. 저도 아버지의 일기장을 어떻게 간직해야 할지 몰라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작업대 앞에 앉히고 자신이 아버지의 편지들을 어떻게 마주했는지 천천히 들려주었다. 슬픔을 억누르지 않되 그 슬픔에 잠식되지 않는 법, 후회를 인정하되 그 후회로 스스로를 벌하지 않는 법. 그는 자신이 겪어온 지난 몇 달의 여정을 진심을 담아 나누었다. 여성은 한참을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녀가 돌아간 뒤 민재는 작업대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남긴 이야기가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까지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벅차게 다가왔다. 슬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작업대 위 완성된 새 조각과 아버지를 닮은 나무 조각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 목공소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고. 누구든 어떤 사연을 안고 오든 이곳에서 나무의 결을 따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두물리의 봄바람이 목공소 문틈으로 부드럽게 불어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 오랫동안 침묵했던 한 사람의 사랑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듬해 겨울, 정성목공소는 두물리에서 작은 명소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단순한 가구점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부모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나무판에 새겨 선물하기도 했다. 민재는 그런 이들을 위해 작은 문구를 새기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것은 뜻밖에도 목공소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의 첫 기일. 민재와 은재는 성당 뒤뜰 십자가 앞에 나란히 섰다.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겨울이었다. 눈발이 성당 지붕 위로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목공소도 다시 잘 되고 있고 은재도 저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어요. 은재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음, 저희가 잘 간직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란히 서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눈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목공소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얀 눈밭 위로 나란히 새겨졌다. 그 발자국은 마치 다시 이어진 부자의 대화처럼 조용히 두물리의 겨울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평생 무뚝뚝했던 목수 아버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밝혀진 진실. 두물리 작은 목공소를 지키며 살아온 아버지 강도현. 아들 강민재는 18살 겨울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선 뒤 11년째 발길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나름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던 그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민재는 창고 선반 깊숙한 곳에서 낯선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물쇠도 없이 단단히 맞물린 뚜껑, 정교하게 새겨진 상과 강의 무늬, 상자 안에는 무려 20통이 넘는 편지가 겹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지난 11년간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마음을 눌러 담은 것이었습니다. 유럽 연수를 떠나던 아들 몰래 평생 아끼던 대패를 팔아 학비를 보탰던 이야기, 홀로 서울행 버스를 타고 올라가 아들의 매장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이야기, 그리고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홀로 병을 숨겨온 이야기까지. 편지를 한 통씩 읽어 내려가며 민재는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자 속에는 아버지가 20년 전부터 마음에 품어온 마지막 약속, 성당에 세울 십자가를 미완성으로 남긴 채였습니다. 서툰 손으로 아버지의 유작을 대신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민재는 비로소 아버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로는 다하지 못했던 사랑, 나무의 결을 따라 새겨진 진심. 이 이야기는 표현에 서툴렀던 우리 시대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곁을 내주지 않던 아버지, 그러나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자식을 지켜봐 온 그 사랑의 기록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